안녕하세요. 네, 2023년 경영조사 2차 시험 대비 마케팅 분야, 마케팅 관리를 하고요. 소비 행동을 담당하게 된 이인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근데 제가 올해부터 또 좀 민망한 상황이 된 게 뭐냐면 두 과목을 해야 되잖아요. 예, 어떤 상황이 제일 민망하냐면, 어쨌든 이제 오전에 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시장조사를 하시고, 저녁 때 다시 한번 뵈야 돼요. 예, 그 상황이 좀, 하루에 두 번 뵙는 상황이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 두 과목 담당하게 돼서 이제 두 과목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일단, 지금은 마케팅 관리론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드릴 거냐면, 일단, 이제 마케팅 관리론 진행을 해야 되니까,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나눠진 자료 잠깐 보시면 아실 텐데, 일단 과목 자체와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이 앞에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뭐가 좀 들어가 있냐면 답안 작성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전부 다 하면은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걸 이제 한쪽 과목으로 몰아버리니까 너무 한쪽이 좀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을 좀 할 거냐면, 또 이건 또 한편으로 두 과목을 담당하는 장점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마케팅 관련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마케팅 관련 과목 자체와 관련된 내용들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 나중에 소비자 행동론 시작할 때 어쨌든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은 크게 차이가 없을 테니까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소비자 행동론 쪽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답안 작성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들 중심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 마케팅 관련 기본 이론과 관련된 그 내용들 잠깐 좀 보도록 할 거고,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제일 첫 번째, 이제 어쨌든 지금부터 여러분들 올해 경영지도사 2차 시험 준비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제 공부하시다가 뭔가 질문사항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의사소통 채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이제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해커스 경영 홈페이지 가시게 되면 그 질문 게시판 따로 있으세요. 그래서 그 질문 게시판 통해서 질문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 이메일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요 이메일 통해서도 여러분들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카페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 카페 들어가시면 그 이인호 경영연구소라는 카페 조회하시면 제 카페에 조회가 될 거고, 그 카페 조회하시면 가입 신청하게 돼 있고요. 예, 가입 신청하시면 뭐 크게 결격사유 없을 거잖아요. 바로 승인 될 거니까 요 카페 이용하시면 되는데, 요 카페 일단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용도이긴 하냐면, 사실 경영지도사 용으로만 만들어 놓은 카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 여기저기 좀 강의를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그냥 전체를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카페고, 그 경영지도와 관련된 폴더가 좀 있어요. 예, 폴더가 있어서 그 폴더를 좀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질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그 카페는 아니고요. 역시나 이제 제가 좀 필요한 여러 자료들도 좀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카페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경영지도사 준비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들 좀 업로드하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 자료들도 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카페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실감 오실 거니까 오셨을 때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수업 시간 자체가 아니라 그 사이에 쉬는 시간이요. 예,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되니까 그 이야기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항 보시게 되면 뭐 이미 다 공지된 내용이긴 하지만 일정과 관련된 얘기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2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요. 요 기간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날 마케팅 관련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전체로 주차 따져보시면 총 12주예요. 12주고요. 그 중에 대부분의 11주까지는 2시간씩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12주차에 시장조사론이 빠져요. 그러니까 시장조사론이 11주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장조사론은 3시간씩에서 11주 33시간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12주차에 그 마케팅 관련도 3시간, 소비자로 3시간에서 총 25시간, 25시간 진행하게 될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4월 22일은 수업이 1시부터 4시까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일정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는데, 이제 교재 잠깐 보시게 되면 이미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경영조사 핵심 정리 마케팅 관련 제2판이라는 교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교재 가지고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순수하게 정말 경영조사만을 위해서 쓴 교재예요. 예, 경영조사만을 위해서 쓴 교재라서, 일단 물론 이제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경영지도사 마케팅 관련 준비하실 때 소위 얘기하는 이제 대학 교재 그 바이블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그 교재다가 시험 목적상으로 추가돼야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일반적 대학 교재는 그 수험 목적으로 작성된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시면 수험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필체 자체가 답안 작성을 위한 필체가 아니라 그냥 그 대학 강의용으로 만들어 놓은 그 교재들이라서 문체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꿔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목적성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좀 더 얹어야 되는 상황,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교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뭐 교재 갖고 계시니까 쭉 한번 넘겨보시면서 보시면 될 듯한데, 일단 머릿말 들어가 있고요. 제가 항상 바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교재 쓰면서, 저 사실 개인적으로 교재 쓰는 거 되게 자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위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니까 저랑 이제 같이 일하시는 출판사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처음 연락하신 이유가 누군가한테 얘기 들었대요. 책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 하나가 있다고요. 예. 그 소개받아서 저한테 연락해갖고 이제 저랑 아직까지 이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 저 책 쓰는 건 자신 있어요. 근데 책 쓸 때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게 뭐냐면 머릿말이에요. 아, 이놈의 머릿말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쓸 때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예, 간단하게 써놓고 있는 거고,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들어가냐면 차례, 목차가 들어가 있고, 뭐 기본적인 순서들이죠. 근데 그 제가 일반적으로 수험서 쓸 때 꼭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요 장별 요약 정리예요. 예. 요 장별 요약 정리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요 장별 요약 정리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되는데, 역시 교재 보시면 장별 요약 정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표현 형태를 어느 정도 한 10페이지 남짓 요 정도가 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시험 보신 그날 때까지 계속 보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는 어떤 용도로 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지금부터 마케팅 관리론 하실 거면 일단 이 마케팅 관리론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일단 생김새가 좀 잡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생김새를 잡아야 될 목적으로 처음엔 활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시는 과정에서는요, 그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마케팅, 나중에 소비생동론도 마찬가지예요. 마케팅 관련도 마찬가지고,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익숙함이에요. 예. 익숙함이 생기셔야만 쉽게 빨아들이고 이해도 빨라지고, 그래서 답안도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익숙함을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려면 계속 접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약정리, 요 장별 요약정리 부분은요,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말고요. 운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동시간에도, 예, 보시면 돼요. 보시면서 계속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서 공부하는 과정 중을 끌고 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항상 OT 할 때마다 이 얘기를 드리는데, 예전에 한번 어떤 적이 있었냐면, 딱 이 얘기를 드리니까 그 자리에서요, 이 부분을요 부욱하고 찢으신 거예요. 예. 아, 물론 제가 얘기한 잘못이 있어요.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당연히 찢는 게 맞죠. 예. 근데 그걸 직접 제가 보는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 사실 책이란 놈은 제 입장에서는 자식과 같은 놈인데, 그게 한번 여기서 북하고 찢겼잖아요. 예. 북하고 찢으라고 북은 아닌 거잖아요. 죄송해요. 농담 한번 해봤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그 어떻게 하게 만들어 드릴 거냐면, 요 부분을요 제가 PDF로 만들어서, 예, 카페에 업로드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책 찢지 마시고요. 예, 그 자료 PDF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그거 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즘 또 스마트패드 많이 쓰시니까 그 PDF로 넣어드렸으니까 스마트패드로 넣어서 보시는 분들도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게 이제 중간 과정에서의 장별 요약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덧 쭉 공부를 하셔가지고 시험 날짜가 됐어요. 예, 시험 날짜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험 날짜가 됐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장 가실 때 딱 펜하고 계산기만 달랑 들고 가실까요? 종종 있으세요. 뒤에 멋있어 보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멋있어 보입니다. 예. 당연히 가실 때 뭔가 막판에도 뭔가 좀 긴장감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두꺼운 교재들을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뭐 시간 그렇게 많은 시간도 아니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에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이래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별 요약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별 요약 정리는 처음 시작할 때 과정에서 마지막 막판까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형태니까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장별 요약 정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교재 본문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제 교재 쭉 보시면 본문이 어떤 형태로 쓰여져 있긴 하냐면, 일반적 수험서 쓸 때 그 본문을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서술식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요약식으로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전 일반적으로 수험서 쓸 때, 특히 2차 수험서 쓸 때는요, 절대로 요약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예, 이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객관식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라 답안을 직접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답안을 직접 작성하실 때 계속 나중에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해가 수반돼야만 문장을 쓸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이해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요약식보다는 서술식이 훨씬 좋죠. 아무래도 요약식을 가게 되면 암기형태가 돼버리고 암기형태가 돼버리면 답안 작성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문이 서술식으로 작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요약식으로 작성했을 때 장점이 있어요. 예,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요약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빈 공간들이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잘 띄어요. 예, 눈에 잘 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한데 제 입장에서도요. 그 요약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재 본문 보시면 어떤 형태로 서술되어 있냐면 일단 본문들이 쭉 쓰여져 있고요. 그 중에 좀 폰트가 좀 다르게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도 좀 다르게 들어가 있고 활자체도 조금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런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독성을 좀 높여놓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폰트가 좀 달리 들어가 있는 그 부분들이 요약식으로 작성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이 본문에 대한 가독성 증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교재 읽어 나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교장 또 특징 한 가지 보시면 그 쭉 넘겨보시면 생각보다 뭐가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거냐면 각주가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각주 역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각주가 들어가 있으면 본문보다 글자 크기도 작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역시나 제가 수험서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논리적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페이지로 쭉 읽어 나갔을 때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끔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역시나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2차 답안지 쓰시게 될 때 이 논리적 흐름은 되게 중요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냥 수험이라는 목적 때문에 이것저것 다 때려 넣다, 본문에 다 때려 넣다 보면 당연히 그 논리적 흐름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재 본문들은 논리적 흐름을 쓰는 관점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수험서이다 보니까 그 논리적 흐름에 이탈되는 내용들이 출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도 이제 교재에 담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담아놓고 있냐면 각주로 빼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결국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냐면 제 교재에 있는 각주는요, 글자 크기 작다고 해서 본문보다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본문과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좀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설명드리면 일단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들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 기본 이론 과정 진행할 때는 요 본문 내용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본문 끝나고 나면 뒤쪽에 부록이라고 해서 기출문제 및 예시 답안들이 들어가 있고요. 저는 종종 이제 그 어떤 표현 절대로 쓰지 않냐면 모범 답안이라는 표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그 경영학에 들어가 있는 과목들의 특성은요, 사실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지극한 사회과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정답이 딱 정해져 있어 라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모범 답안도 없는 거예요. 단지 뭐만 존재할 뿐인 거냐면 예시 답안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케팅 관리론 기출 문제하고 거기에 대한 예시 답안에 대한 것들이 이제 수록돼 있고, 일단 교재 출간 시점 때문에 2011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기출 문제와 예시 답안이 교재에 수록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 2023년이니까 한 해가 비잖아요. 2022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들어가 보시면 다 업로드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2022년도분은 요 카페에 가입하셔서 그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2020년도 자료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생각보다 뭐 자료 좀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경영주사 마케팅 관련 시험을 위해서 정리하시는 교재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 교재와 관련된 이야기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요 교재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그 강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 잠깐 말씀드릴 텐데, 제일 첫 번째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긴 한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경영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경영학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 뭐 마케팅 관련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떤 가정을 깔고 지금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뭐 이미
해보신 분이 있으신 분들이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어떠한 전제를 깔고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마케팅 관리론에 맞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요즘 친구들 표현은 생노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노 베이스, 생노베라고 얘기하는데 예. 너무 없어 보니까 예, 여기선 제로 베이스 시작한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관점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냐면 그 역시나 마케팅 관련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을 할 건데 그 표현들 중에 경영학적 표현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어쨌든 경영학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사용하는 용어들과 똑같은 용어들이 사용이 되는데 뭐가 좀 문제가 되냐면 그 용어가 똑같이 사용되지만 개념적으로 국어적인 표현과 경영학에서 보이는 표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시는 경우라면 어떤 용어를 선택할 때 그 용어의 개념을 국어적으로 선택하시면서 쓰셔야 될까요? 아니면 경영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쓰셔야 될까요? 경영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경영학적인 표현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익혀드리게 만들도록 강의를 좀 진행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 문제를 해석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출제됐을 때 어떤 표현이 들어왔는데 그 표현이 국어적인 의미와 경영학적인 의미가 다르다면 출제자는 당연히 그 용어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경영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을 거죠. 근데 그걸 국어적으로 해석해버리시면 답안 작성의 논리가 깨지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몇 가지만 예시적으로 던져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좀 있을 거냐면 이건 시장조사론도 마찬가지로 쓰시는 용어가 될 텐데 무작위요. 예, 그 무작위라는 표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작위라는 표현을 쓰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대충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죠. 무작위로 해, 대충해 라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영학에 사용되는 무작위 또는 통계학에 사용되는 무작위는요 절대로 대충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무작위란 표현을 쓰냐면요 동일 발생 확률을 가지고 있을 때 무작위란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뭐 답안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출제됐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무작위란 표현이 등장하면 대충이란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고 동일 발생 확률이란 의미로 해석하셔야만 답안 작성이 되는 거고 문제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또 어떤 것들도 이제 종종 보시게 될 거냐면 수직과 수평이란 표현도 보시게 될 건데 우리가 국어적으로 얘기했을 때 수직은 어떤 의미? 이게 수직이고 이게 수평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경영학으로 들어오면 수평, 수직이란 의미는 거의 없어요. 일단 마케팅 관련 전에 경영학적인 문제 먼저 말씀드리면 경영학에 사용되는 수평과 수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수평이라는 것은 동일 단계란 의미로 사용되든가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없다는 의미로 사용돼요. 그럼 반대로 수직은 어떤 의미로 사용될까요? 다른 단계란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겠죠. 이게 이제 경영학에서의 수평과 수직의 의미가 되는데 이게 마케팅 관련 쪽으로 넘어오면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이 있다 없다라고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냥 수평은 동일 단계, 수직은 다른 단계란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생각보다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마케팅 관련 진행할 때 수평 이거고 수직 이걸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수평은 동일 단계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수직은 다른 단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경영학적 표현들을 좀 이해시켜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이제 어떤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탑다운 방식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항상 이제 뭐 매 시간도 마찬가지일 거고 전체를 묶어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항상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냐면 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그 큰 그림 하에서 세부적인 그림들을 그려 나갈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큰 그림 그려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형태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냐면 일단 판서할 거예요. 예, 판서를 통해서 쭉 이제 내용들을 좀 잡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교재 가지고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그런 형태로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판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 안에서만 2회독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수업 드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뭐 할 거란 기대를 제가 해도 될까요? 복습을 하실 거란 기대를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또 복습하시면 한 3, 4회독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계속 회독수를 늘려드리는 형태로 이야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형태로 강의하는 또 하나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탑다운 방식이 답안 작성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백과사전식으로 일단 강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소비자행동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문제들을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복부세 형태로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소비자행동론은 괜찮거든요. 근데 마케팅 관련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기출문제들 쭉 보시면 복부 형태의 문제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인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얼기설기 섞어가면서 오가나이즈한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냥 나열하는 형태의 답안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관계를 보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건 너무나 중요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도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강의할지에 대한 얘기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강의할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왕창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 보시게 되면 먼저 이제 그 전체적인 얘기 잠깐 좀 드릴 텐데, 마케팅 분야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거고요. 마케팅 분야 시험 과목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3과목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설명회 때도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경영지도사 2차 시험 각 분야별 3과목은 설계가 무지하게 잘 돼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엔 설계 무지하게 잘 돼 있는데, 왜 설계가 잘 돼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그 3과목의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3과목이 구성되어 있냐면, 제일 첫 번째 방법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 하나 있고요. 원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 하나 있고, 강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 하나 있어요. 그랬을 때 일단 우리 마케팅 분야 쪽으로 넘어오면 방법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 시장조사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 마케팅 관리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강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 소비자 행동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3과목을 보시게 되는데, 이 3과목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오늘 처음 스타트 하셨으니까 아직은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한 3, 4주 정도 이제 공부해 보시면 그 3과목을 전부 다 재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예, 성격이 다 조금 다르니까 그 3과목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생기세요. 우선순위가 생기시거든요. 그럼 이제 3과목에서 우선순위가 생겨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분명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업도 대부분 같이 하시니까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분명히 합격이니까 그 제한된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략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현재 합격 기준 보시게 되면 꽈락 없이 평균 60점이 넘으면 되는 거지, 3과목 모두 다 60점이 넘어야 될 이유는 없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전략적은 그 3과목 전부 다 60점 이상을 맞자라는 게 아니고요. 평균 60점을 맞자라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이제 어떻게 끌고 가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3과목에 대한 우선순위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1순위 과목이 있을 거고 2순위 과목이 있을 거고 가장 싫은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어느 과목에다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셔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면 3순위 과목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절대로 아니세요. 일반적으로 3순위 과목, 내가 제일 자신 없는 과목이잖아요. 근데 자신 없는 과목은요, 좀 죄송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을 투자해도요, 점수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순위 과목은 어떤 형태의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으시냐면 면과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꽈락을 당하면 모든 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면과 형태의 전략으로 가셔야 되니까 3순위 과목은 몇 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셔야 될까요? 4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40점보다 점수 낮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일단 3순위 과목은 50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로 공부하시면 한 40점, 45점 정도의 사이에 점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순위 과목은 그냥 반타작 정도 할 거야 라는 정도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고요. 시간 오히려 1순위 과목과 2순위 과목 쪽에다가 더 많이 쓰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2순위 과목 쪽이 더 많이 쓰여지는 게 맞아요. 왜냐면 1순위 과목은 잘하고 있는 거니까 이미 점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천장이 제한적이니까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노력 대비 가성비가 좋은 과목은 2순위 정도의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세 과목의 평균 60점을 맞추는 겁니다. 물론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평균 6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평균 55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한 65점에서 70점 정도를 만든다는 논리를 가지고 시간 배분하시면서 실력들을 쌓아가시는 거고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야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전략적인 접근과 관련된 이야기 드리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근데 그럼 이제 3순위, 세 개의 순위가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저는 이제 소비자 행동론하고 마케팅 관련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 세 과목을 놓고 봤을 때 그 1순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과목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과목이 바로 뭐냐면요. 제 과목 아니고요. 시장조사론이 1순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좀 있습니다. 1순위는 어쨌든 고득점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잖아요. 근데 그 소비자행동론하고 마케팅 관련 같은 경우는요. 계산 문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말 문제가 출제가 됐을 경우에 출제자 입장에서 채점할 때 그 말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답안을 잘 쓴다고 해서 만점을 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 문제는 아무래도 점수를 받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은요. 계산 과정 맞고 정답 맞으면 감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같은 경우들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케팅 분야에 있는 세 과목 중에 고득점을 받기 가장 좋은 과목은 시장조사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장조사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과목으로 어떤 게 주로 잡히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긴 하냐면 소비자 행동론이요. 예, 왜 소비자 행동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 소비자 행동론은 정말 그 교재 내용들을 복사해서 붙이는 형태로 문제가 너무나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공부하시면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이 과목으로 소비자 행동론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관론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사실 공부하실 때요. 가장 쉽게 느끼시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마케팅 관리론이세요. 예. 왜냐면 그 용어들도 실무들이랑 많이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들으실 때 가장 많이 익숙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관리론을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데 항상 시험 보시면 가장 점수가 낮은 과목이 될 겁니다. 이유는 당연히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케팅 관련의 출제 성향들, 출제 경향들을 보게 되면 거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뭔가 오가나이즈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내용들 응용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적으로 시험 보고 나오시면 그 전체적으로 마케팅 관리론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오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 거고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1순위로 시장조사론, 2순위로 소비자 행동론, 3순위로 마케팅 관리론이 잡혀지기를 바라는 게 제 기본적인 마인드이긴 한데 물론 이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각자 성향이 분명히 다를 테니까 그 성향에 따라서 그건 조절하시면 되세요. 네.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그 가장 뜨하시는 부분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 근데 처음 공부 시작하실 때 가장 자신 없어 하시는 과목이 시장조사론이시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현업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숫자를 만져본 경험이 이제 너무 오래돼 버리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숫자에 대한 그 알러지 반응들이 좀 심하시다 보니까 그 시장조사론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장조사는 이제 대부분 통계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통계학이라는 과목은요. 그러니까 처음엔 역시나 좀 어색해서 많이 힘드세요. 근데 그 단계만 넘어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면서 가장 걱정되시는 게 뭐냐면 휘발이거든요. 휘발. 날아가는 거. 근데 또 계산 문제는요. 어느 정도 위치만 가져가시면 절대로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과정만 이겨내시면 오히려 뒤가 편한 게 시장조사론이세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좀 이겨내시면 되는데 김홍근 선생님 그 부분 정말 장난 아니세요. 예, 그 과정을 이기게 만들어
놓는 게 정말 장난 아니시기 때문에 잘 따라가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장 조사는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김홍근 선생님이 어떤 장점이 있으시냐면 본인도 그렇게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 시작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는 그 노하우가 있으셔서 그걸 그대로 다 전달해 드릴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그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시면서 우리의 목표는 평균 몇 점? 6점 아니라니까요. 60점으로 하시면 6점보다 낮아진다니까. 65점에서 7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꽈락을 면해야 되니까 가장 3순위 과목은 5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일반 유지 시험 준비하실 때 제일 먼저 뭐 많이 하시냐면 기출문제를 제일 먼저 확인하세요. 물론 이제 핑계가 있으시죠. 어떤 핑계? 출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이라는 핑계가 있으세요. 근데 어쨌든 지금 기본이론 처음 시작하시는 거고요. 처음 1회독 하실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기출문제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미리 기출문제를 봐버리시면 역시나 사람인지라 기본이론 내용들을 정리하실 때 바이어스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기출문제 들어간 내용들만 공부하려는 경향들을 보이게 될 거거든요. 근데 출제라는 관점을 놓고 보면 기출된 내용만 출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른 것들도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처음 1회독 하실 때는 그 바이어스, 편견을 좀 없애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회독 하실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기출문제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회독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기본 이론에 대한 그 프레임이 잡히게 되면 그때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출제 경향도 파악해 보시는 거고, 아,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도 확인해 보시는 거의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1회독 끝날 때까지 기출문제는 가급적이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건 제가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라서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절박함과 조급함은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장표에 이미 들어가 있지만 결론적인 얘기를 드리면 시험 준비하실 때 절박함은 너무나 중요하세요. 하지만 조급함은 절대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근데 역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절박함을 가지시는 경우보다 조급함을 가지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막아드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조급함은 절대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절박함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절박함과 조급함의 차이는 뭐냐면요. 조급함 말 그대로 빨리 라는 생각, 그 생각이 수험생활에 독이 될 겁니다. 아, 물론 수험생활은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근데 내가 짧게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짧아지는 게 아닌 게 또 수험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함은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대신에 나 이거 꼭 돼야 돼, 무조건 되고 말 거야 라는 절박함을 가지시면 그게 수험 기간을 짧게 해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급함은 버리시고요. 절박함은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 시간이 가다 보면 물론 이제 그 현업하고 같이 가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기긴 생기는데 계속 조급함이 여러분들 위협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 차단을 좀 시키시면서 조급함은 좀 멀리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역시나 앞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인데, 제발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아, 물론 2차 답안지 쓰셔야 되기 때문에 외울 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근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부터 나 무조건 이 책 통째로 외워야지 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시거든요. 예, 물론 나중에 보면 못 외우세요. 못 외우시는 거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시험 준비 하셔야 되니까 무조건 외워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절대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답안 작성에 특히 도움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무조건 외운 내용들은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냥 머리에 있는 걸 그대로 쏟아 부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마케팅 관련 같은 경우는요 복부세 형태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뭔가 오가나이즈를 해서 답안을 써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외워버리시면 그걸 오가나이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은 제발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철저하게 이해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이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서 몸에 그 체득을 하시는 거지, 그냥 머릿속에 표현이 좀 저속해서 죄송한데 우겨 넣는 형태의 공부는 절대로 안 되세요. 그래서 이해가 먼저 수반이 되고 그 다음에 외울 것들은 외운다라는 거지 처음부터 무조건 외운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세요. 그래서
그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을 좀 버려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게 되는데, 그 어떤 이유들인지 보시게 되면, 일단 혹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시험 보고 나오시면 이번에 시험 되게 잘 봤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예. 그럼 이제 여쭤보죠. 어떻게 쓰셨는데요? 라고 여쭤보면, 예, 그냥 자기가 머릿속에 외웠던 거 다 그 답안지 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그 상황에서 붙었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거든요. 예, 그러세요? 축하드립니다 라고 그냥 전 넘어오죠. 근데 꼭 합격자 발표 나고 나면 다시 연락이 와요. 떨어졌어요 라고요. 예.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답안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출제자가 출제한 문제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요구사항에 맞게끔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이제 많이 답안을 이제 쓰시냐면,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문제 요구사항 필요 없어. 그냥 그 문제 안에서 어떤 단어가 있으면 요걸 단초를 잡아가지고요, 여러분께서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답안지에 쏟아 부으시는 거죠.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답안지에 쏟아 부었고, 그렇다면 분량도 어느 정도 됐을 거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답안을 되게 잘 쓴 것처럼 느껴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채점하는 사람의 입장은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썼는지,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요구사항에 맞게끔 답안을 썼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점수를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점수가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은 점수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마찬가지, 이해하지 않으면 암기도 되지 않고요,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을 쓸 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암기가 아니라 일단 이해를 좀 하시고요, 이해한 다음에 답안 작성 목적성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암기를 좀 한다라는 형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반복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고, 아까 그 장별 요약 정리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익숙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거, 다시 이야기해서 회독수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보시는 거, 그걸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 목적도 이제 몇 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5분을 좀 투자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건데, 어떤 얘기라고 보시면 되냐면, 일단 이제 기본이론 과정 같은 경우 보면 매일 그 마케팅 과정 같은 경우는 아침 10시부터 수업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침 시간에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아까 보니까 미리 다 와 계셨으니까 딱 5분만 일찍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5분 동안 뭐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냐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습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습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 5분 동안 머리로는 딴 생각하고 계셔도 돼요. 눈만 그날 나갈 진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 드려요. 머리는 딴 생각하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눈만 그렇게 해주시면 그게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쨌든 여러분들 그 현업하시면서 그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을 일단 좀 가져가셔야만 당연히 복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수업 시간 안에 가장 많은 것들을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요, 익숙함이 만들어져야 돼요. 제가 익숙함을 강조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인지적으로요, 그 익숙한 건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건 천천히라도 받아들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기본적인 스탠스가 튕겨내버리는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익숙하지 않다면 튕겨내는 스탠스를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얄팍하게나마 익숙함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5분 정도 가볍게 훑어보시면 얄팍하게나마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들이 두 번째 자극이 되어 버릴 거잖아요. 제가 교재 없는 다른 얘기 막 하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 그게 얄팍하게나마 익숙함이 만들어져서 생각보다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세요. 그러니까 요 5분 정도 투자하는 거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할 겁니다. 예. 심지어 이렇게 하셔도요, 나중에 어떤 얘기 하실 거냐면, 수업 들 땐 다 알았는데요, 나중에 집에 갈 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라는 얘기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것마저 안 하시면 더 심각해질 거야.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5분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미리 한번 쭉 훑어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뭐에도 적용이 될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습하실 거잖아요. 네, 믿습니다. 네. 근데 그 복습하는 요령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복습할 때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복습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복습하실까요? 1페이지부터
꼼꼼하게 읽어 나가면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확인할 건 확인하고 또 암기할 게 있다면 암기해야지 라는 형태로 복습하실 거잖아요. 다 동의하시죠?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 복습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거고요. 복습하다가 뭔가 막히면 뒤로 나가지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시간은 더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복습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전 항상 말씀을 드리냐면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복습해야 된다고 했을 때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를 소설책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만 딥하게 그냥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전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다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복습 범위를 가볍게 한 서너 번, 두세 번 정도 읽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다독의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독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독에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줄어요. 훨씬 줄입니다. 그래서 전체 복습 시간 자체가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다독하신 다음에 정독을 하신 형태로 복습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독하실 때 우리는 어떤 내용을 머릿속에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시 뭐 하셔야 될까요? 답안지로 옮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답안지로 옮기는 건요. 죄송하지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독하실 때는요. 눈으로만 교재 통해서 복습하시기보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써보시는 거. 예, 이 써보시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표 보시게 되면 일단 눈으로 반복적으로 읽고요. 손을 활용해서 반복적으로 써본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복습의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모두 가능할 것 같으냐면 뭐 하나 활용하시면 될까요? 손 활용했고 눈 활용했으니까 입이나 귀를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입을 활용하시는 경우는 쉽지 않으실 거고요. 귀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 종종 어떤 얘기도 드리냐면,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 그 진도,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들으라고 말씀드리면 그 강의 진도 맞춰서 또 복습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요, 그냥 무조건 틀어놓으세요. 그러니까 귀로는 딴 내용이 나오더라도 틀어놓고 손과 눈으로는 그 내용을 복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으는 얘기죠.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그 종종 어떤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냐면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제 목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니까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시면 역시 귀로도 익숙해지면 이게 몸에 더 빨리 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급적이면 이제 오감각을 다 이용해서 최대한 익숙하게 만들어서 내용을 정리하셔야만 답안 작성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어떤 내용 들어가 있냐면 서브노트를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역시 이 서브노트의 중요성을 저는 특히 마케팅 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강조합니다. 예, 왜 많이 강조하냐면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독 반복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오가나이즈하는 것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반복할 때 이제 뭐가 의미를 가지냐면 지금 사실 보시면 이 마케팅 관련 교재 보시면 생각보다 두껍지 않아 보이시잖아요. 근데 막상 이거 가지고 공부하실 때 보시면 생각보다 양이 적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쓸 때 제 주변 분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책 처음 샀을 때는 되게 얇아 보인대요. 근데 공부해보면 양이 장난이 아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느 정도 양이 있는 거니까 이걸 계속 회독수를 늘리시기에는 나중에 시험 날짜 임박해지시면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뭐가 필요할 거냐면 아까 장별 요약 정리를 활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장별 요약 정리와 지금 보시는 기본서에 대한 중간 정도의 버전이 딱 회독수를 늘리긴 좋겠죠. 예, 왜냐면 장별 요약 정리는 정말 너무나 많이 요약돼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서브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케팅 관리로는 서브노트의 작성을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버리면 그 사실 여러분들에게 큰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해본 적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서브노트 만드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뭐가 어렵냐면요. 서브노트의 초안을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안만 만들어지면 거기다 가피를 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초안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걸 그대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면 사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드린 거긴 하거든요. 근데 또 제가 강의하면서 가지고 있는 또 몹쓸 고집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 안에 모든 걸 좀 해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만들어 드릴 건데 어떻게 만들어 드릴 거냐면 제가 나눠 드리지 않을 거고요. 아까 제가 그 강의하는 방법 이야기했을 때 판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어떻게 판서할 거냐면 정말 누군가 저한테 병적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목차책에 다 잡아가지고요. 그렇게 판서할 거예요. 예, 목차책에 다 잡아서 판서할 거고요. 그냥 그 판서한 내용을 노트에다가 받아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종강하시면요. 깔끔하게 서브노트 하나가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서브노트를 만들려고 말씀을 드리냐면 수업 시간에 제가 칠판에 판사한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노트 한 권을 좀 준비하셔가지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 적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 적으시면 나중에 종강하시면 서브노트에 초안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옆에 위에다가 좀 더 가피해 놓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서브노트 만드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이제 뭐라고 써졌냐면 그 가로로 작성하라고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노트 구입하실 때 보면 이런 식의 되는 노트들 많이 쓰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 판서가 조금 옆으로 길어지는 판서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형태의 노트를 좀 구입하시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노트를 좀 구입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판서 내용들 쭉 정리하시면 서브노트가 될 거거든요. 근데 또 이런 형태의 노트를 구입하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형태를 쓰시면요. 아무래도 주변에 공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제 판서 내용 그것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가피를 해서 여러분들만의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피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들이 좀 필요할 텐데 이렇게 돼버리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떻게들 많이 하시냐면 포스트잇을 계속 붙이시죠. 근데 뭐 저도 예전에 공부해본 경험이 있긴 한데 포스트잇을 붙이시면 되게 뿌듯하긴 해요. 예. 근데 안 보게 되세요. 안 보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빈 공간에다가 색깔 펜을 가지고 올려놓으신 게 가장 좋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취지라도 이런 형태의 노트가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노트는 괄호로 작성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속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수업 시간에 거듭 얘기 못 하시고요. 아이 그럼 하나 주시죠. 라고 생각하실 거거든요. 예. 근데 못 드려요. 못 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없어요. 예. 제가 어떤 강의 노트를 가지고 사실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강의짬이 생각보다 많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로 대학 강의로 계산할 때 23년 됐고요. 학원 강의로 계산할 때 18년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 강의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누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사실 머리에서 쏟아서 부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실물이 없어요. 실물이 없으니까 못 드려요. 못 드려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다음에 변명 좀 더 할게요. 그다음에 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답안지를 쓰시는 게 중요하시잖아요. 써보는 것도 연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실은 이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제사 쪽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2차 시험 형태, 논술 형태로 강의하는 또 한 가지 제가 사이드가 어디냐면 저 노무사 쪽 강의도 같이 하거든요. 예. 근데 예전에 노무사 쪽 강의할 때 그 학생 하나가 종강날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요. 저한테 뭘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판사한 내용을 자기가 정리해가지고 준 거예요. 교수님 없으시다면서요.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받았어요. 근데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강의 때 그걸 썼어요. 썼는데 그거 한번 써보고 나서 다신 절대로 안 써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걸 이제 나눠드렸었잖아요. 나눠드리니까 제 강의가 거기에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가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사실 물론 저도 이제 강의가 오래 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표준화돼 있긴 하지만 그때마다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낫겠네 싶어서 조금씩 전환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리 나눠드려 버리니까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강의가 죽어간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안 해요. 그래서 못 드리니까 양지해 주세요. 핑계가 좀 길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직접 좀 작성하셔서 서브노트를 좀 가져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노트에 대한 얘기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번째고요. 이건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단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더 해보시고요. 안 되면 바로 접으세요. 예, 무슨 얘기냐면 출제자 입장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험생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수험생 마인드는 어떠한 의미가 되냐면 나는 공부할 거고 출제자가 어떠한 문제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답안을 쓸 거야 라는 게 수험생 마인드예요. 근데 출제자 입장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제 이걸 공부할 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걸로 문제를 낼 거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거고요. 이게 몸에 맞으시면요. 그 나중에 어떤 일이 보일 거냐면 문제가 보이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맞으신 분들이 있고 맞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해보시고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접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만큼 시간이 좀 없어지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공부해서 문제를 낼 거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학습 방법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얘기하고 일단 OT 마무리 지을 텐데, 이제 지금 기본 이론 과정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일정 잠깐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향후 일정 준비된 상황들 보게 되면 기출문제 풀이 과정하고요. 실전 모의고사 최종 마무리, 요 세 개의 과정이 뒤에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먼저 기출문제 풀이 과정은 지금 일정상으로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전체적인 일정 보시면 아까 기본 이론 과정은 4월 22일까지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 5월 13일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중간 텀을 좀 드린 이유가 있겠죠? 왜 드렸을까? 쉬라고 드린 것 죄송하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기본 이론 과정 끝났고 기출문제 풀이 과정 해야 되니까 그 전 기간 동안 기본 이론 과정들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계속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생각보다 총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현업에 계신 분들이니까 주말 많이 이용하실 거니까 그 중간 텀들 좀 한 2, 3주씩 제가 그 스케줄 짜면서 드렸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계속 좀 반복적으로 총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드린 거지, 죄송하지만 휴식 시간을 드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 이제 5월 13일과 5월 20일 두 번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 그 마케팅 활동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12시, 그러니까 요 때는 이제 과목당 3시간씩 정리를 할 거라서 마케팅 관료는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시간 동안 이제 최소 5개년,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개년 정도 생각하고 있긴 한데 5개년 이상의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풀이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과정이 진행될 거고, 역시나 텀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또 역시나 직접 답안지를 쓰셔야 되는 기간이 되니까 그 중간 텀에 다시 한번 좀 총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총정리하신 다음에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날 총 4회 12시간 동안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거냐면 그 지금 시험제도 보시게 되면 각 과목당 90분씩 답안 작성하게끔 돼 있죠. 그럼 물론 그 일반적인 실전 모의고사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아침에 쭉에 세 과목을 먼저 다 시험 보시고요. 실전과 똑같이 늦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뒤쪽에 강평한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 얘기 그때 오리엔테이션, 설명회 때 잠깐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 강평 때 오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강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시험장과 동일한 여건 안에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직접 써보시는 경험을 만들어드리기 위한 목적인 거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제 그냥 경험상으로 보면 안 오실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좀 강제적으로 와서 쓰게끔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역시 이때도 과목당 3시간씩 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예를 들어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마케팅 관리론, 1시부터 4시까지 시장 조사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뭐 소비자 행동론, 이런 형태로 배정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각 과목당 3시간이잖아요. 그랬을 때 앞에 90분 동안 그 과목에 대한 실전 모의고사를 저희가 드리면 실제 답안지에다가요, 답안을 직접 작성해 보실 거예요. 그리고 90분 끝나고 나서 한 1, 20분 잠깐 휴식하신 다음에 나머지 한 1시간, 1시간 10분 동안 뭐 할 거냐면 그 문제에 대한 강평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 과목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그날 이제 여러분들 작성하신 답안지를 저희가 과목별로 다 회수할 거예요. 회수해가지고 그 이제 일주일의 텀이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해당 답안지에 대한 그 채점, 채점 할 거예요. 점수 다 드릴 거거든요. 채점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첨삭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 실전 모의고사 과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 부분은 과목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전범위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도별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김홍규 선생님 어떻게 하실지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러니까 진도별로 할지 전범위로 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전범위로 할 거예요. 전범위로 할 거니까 전범위로 해서 그 모의고사 진행하고 강평하고 첨삭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실전 모의고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바로 붙여서 7월 1일 날 최종 마무리가 3시간 과목별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역시 이제 과목별로 특성에 맞게끔 진행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조금은 쪽집게 느낌을 좀 가지고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고, 그럼 이제 7월 1일 날 요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역시 총정리하는 개인적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장에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서 푹 쉬었다가 합격자 발표 때 합격자 명단에서 여러분들 이름 확인하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앞으로 향후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그렇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그 답안 작성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가 있는데,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요건 소비자 행동론 OT 때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케팅 관리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전부 다 마무리 지을 거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교재 가지고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